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한주희입니다. 결혼 후 임신을 시도했지만 1년 이상 자연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난임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5년간 난임 치료를 받은 환자 수만 65만여 명에 이르며 부부 8쌍 중 1쌍은 난임 부부라고 할 만큼 난임이 늘고 있습니다. 건강플러스 오늘 이 시간은 아기를 만나기 위한 힘겨운 여정, 난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근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직장이나 생활 환경 변화로 인해 난임을 겪는 부부가 늘고 있다. 난임의 원인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있을 수 있으며 단순히 임신이 늦어지는 문제를 넘어 심리적인 부담과 스트레스까지 동반할 수 있어 중요한 건강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상적인 부부가 1년 이상 임신을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이를 난임이라고 합니다. 사실 건강한 부부라고 하더라도 매달 임신될 확률이 15에서 20% 정도로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1년 정도 임신을 시도하고 난임을 진단 내리게 되는데요. 요즘 결혼과 출산 연령의 증가, 생활 습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난임은 전문적인 치료와 꾸준한 관리, 부부의 협력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다만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치료를 시작하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어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난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박진솔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난임인데요. 먼저 의학적으로 난임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의학적으로 난임이란 피임을 시행하지 않는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난임이랑 불임이란 용어를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두 용어가 같이 많이 사용됐다면 요즘은 불임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의미로 인해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난임은 임신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임신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네. 치료를 하게 될 경우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불임이란 임신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고요. 예전에는 불임이라고 여겨졌던 질환 상태도 최신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난임 환자 수도 꽤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난임의 유병률 어느 정도일까요? 전 세계적으로는 난임의 유병률이 15% 정도 나오고 있고요. 국내 데이터를 보게 될 경우 전체 기혼 부부의 17.2%, 약 6쌍 중 1쌍의 부부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초혼 연령이 증가할수록 난임을 경험하는 비율도 같이 증가하는데요. 35세 이상일 경우에 31.9%, 약 3명 중 1명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난임 진단받고 시술받는 환자분들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2017년도에 12,000명이었던 거에 비해서 2021년도에는 14만 명으로 약 4년 새에 10배 정도의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최신 결혼이랑 출산 연령이 증가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나 생활 습관의 변화, 그리고 더불어서 국가에서 난임 사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결과로 보입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 게요. 난임의 원인이 뭐 여성에게 있냐, 남성에게 있냐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좀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난임으로 진단받게 되면 원인이 여성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난임 부부들에게서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아내분이 조금 더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여성 요인은 40에서 50%, 남성 요인은 30에서 40%, 부부 공동 요인은 10에서 20% 정도로 여성의 요인과 남성 요인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내원해서 검사받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여성과 남성 또 부부 모두에게도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임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알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서 임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임신의 과정은 여성의 난소에서 난자가 하나가 배란이 됩니다. 배란이 된 후 나팔관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나팔관에서
기능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이뤄지고 이 수정된 배아가 4에서 5일 정도 분열을 거듭하면서 자궁 안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궁 안쪽에 도착했을 때 자궁 내막의 두께가 적절하고 착상의 유리한 환경일 경우 임신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각 단계를 조금 간단히 정리하면 배란, 수정, 이동, 착상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 이 단계들 중 어느 한 군데라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난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조금 전 한 단계라도 문제가 생기면 난임으로 이어진다고 하셨는데 여성 난임의 원인도 다양하게 구분된다고요? 네, 여성 난임의 원인은 아까 말했듯이 각 단계별로 이상이 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인 배란에서 문제가 생기는 배란 장애가 있습니다. 여성 원인의 20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고요. 대표적으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나 난소 기능 저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는 난관 요인이 있고요. 25에서 35%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 배아가 생성되고 이동하는 나팔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골반염이 있거나 자궁의 임신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자궁내막증 등으로 유착이 심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 요인으로 5에서 10% 정도가 있고요. 자궁 근종이나 성근증, 용종 등 자궁 내 구조를 변화시키는 질환들이 자궁 요인에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면역이나 혈액학적 이상이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은 여러 원인들이 동시에 중복되어 존재하기도 하고요. 여성 난임의 3대 주요 원인을 골라보자면 자궁 내막증, 배란장애, 난관 요인이 있습니다. 네, 여성 난임에 혹시 생활 습관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물론 생활 습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여성분들도 흡연 음주하시는 경우가 증가하기 때문에 네. 이런 원인들도 기타 5%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여성 난임의 3대 주요 원인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란 장애가 있었는데요. 배란 장애도 원인이 다양하다고요. 네, 배란 장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무배란과 희소배란을 특징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습니다. 네. 난소에서 난자가 성숙돼서 배란이 돼야 되는데 성숙되지 못하고 미성숙한 상태로 남아 있으면서 배란이 잘 안 되는 질환입니다. 이외에도 고프롤락틴 혈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 호르몬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난소 기능 저하가 또 있을 수 있는데 난소의 기능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서 임신이 어려워집니다. 임신 시도 연령이 증가하고 난소 수술이나 자궁 내막증과 같은 난소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또 젊은 나이에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런 난소 기능 저하가 난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도 과도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비만, 과도한 운동들도 중추신경계에 이상을 일으켜서 배란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여성의 월경 주기로도 난임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건 사실인가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게 월경 주기가 너무 불규칙한 경우에는 이렇게 배란 장애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연령대에 따라서 난소 기능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배란 장애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인 난소 기능 저하는 여성의 연령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대 후반의 경우에는 20에서 25%의 임신율을 보여주고요. 30대 초반에는 15에서 20%, 그러나 35세를 넘어가게 되면 임신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35세 이후에는 10% 미만, 40세 이후에는 1에서 3%로 임신율이 낮아짐을 볼 수 있고요. 의학적인 기준으로 고령 임신에 해당하는 35세 이후부터는 임신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감소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20대 후반만 해도 자연 임신율이 20% 정도면 상당히 놀라운 수치인데요. 고령으로 가게 되면 기능이 어떻게 떨어지나요? 고령이 될수록 난소 기능은 떨어지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난자의 질적 저하와 난자의 양적 저하인데요. 난자의 염색체 이상률이 증가하게 되면서 유산율과 기형아 발생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보조 생식줄 할 때 채취 가능한 난자의 수가 감소하고 배아 형성률이나 착상률 등이 감소하면서 치료 성공률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35세 미만은 주기당 임신 성공률이 체외 수정했을 때 50% 정도이지만 43세가 넘어가게 되면 4%로 그 성공률이 많이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엔 또 난자 동결 시술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난자 동결 시술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는 건가요?
여성의 난소 기능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난자의 기능, 양적 저하가 동반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능이 감소하기 전, 특히 임신율이 가파르게 감소하는 35세 이전에 난자 동결을 고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분들은 학업이나 경력 등으로 당장 결혼이나 출산 계획이 없는 여성분들, 아니면 AMH 난소나이 검사를 시행했는데 또래보다 난소 기능이 저하돼 있다고 나오는 여성분들, 그리고 의학적으로 난소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항암 치료나 난소 수술을 앞둔 여성분들에게서는 난자 동결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질환이 없는데도 35세 이전에 이렇게 동결 시술을 해두는 분들이 많은 편인가요, 실제로? 최근에는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서 미리미리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기 전에 난자 동결을 시행하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이렇게 난자나 정자를 동결할 때는 또 비용이 지원되는 정책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가입력 보존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국가에서 항암 치료나 난소 고환 절제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해서 영구불임이 예상돼서 가입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를 대상으로 난자와 정자의 냉동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난자, 정자 냉동의 경우에는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검사, 과배란 유도제 때 쓰는 주사 비용, 생식세포 채취 비용, 동결 비용, 보관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 남성의 경우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에 안내하시면 조금 더 정확한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난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직접 병원에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난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난임이란 임신 가능한 연령의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결혼 후 1년 내에 85% 정도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첫 출산을 준비하는 사례가 흔해졌다. 이에 따라 난임 부부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난임 발생률은 35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을까요? 다른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받았었는데 임신이 잘 안 돼가지고 교수님께 한번 진료받으러 왔습니다.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2년 정도 됐습니다. 이전에 그 시험관 시술은 몇 번이나 받아보신 걸까요? 신선배아로 3번 받았고 동결배아로도 1번 이식했었어요. 이전 이식 때 자궁 내막 두께나 배아 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궁 내막 두께도 괜찮다고 들었었고 이식할 때마다 배아질도 좋다고 하셨어요. 난임의 원인은 크게 여성 요인과 남성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검사에서 원인 불명의 난임도 전체 난임의 약 20% 정도를 차지한다. 여성 요인으로는 배란 장애나 난관 이상, 자궁 내막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 정자 무력증, 희소정자증, 무정자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환자분은 결혼 2년 차로 시험관 시술을 받는데 잘 안 돼서 내원하신 분입니다. 여러 번의 배아 이식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반복 착상 실패 환자로 배아 이식 당시에 자궁 내막의 두께가 괜찮고 배아의 질이 괜찮았음에도 임신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궁 내막에 다른 이상은 없는지, 면역학적 이상은 없는지, 혈전 성향이 있진 않는지 등 반복 착상 실패에 대한 원인 검사가 필요한 단계로 보여집니다. 여성의 기본 난임 검사에는 신체 검사와 문진, 호르몬 검사, 자궁 난관 조영술 등이 있다. 특히 생리 시작 2일에서 3일째 호르몬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혈액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난소의 기능, 배란 장애 요인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남성 난임 검사 중 가장 중요한 검사가 바로 정액 검사인데 정액 검사를 통해 정액의 양, 정자의 수와 운동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번에 초음파 검사랑 AMH 피검사하고 가셨는데 잘 지내셨나요? 네, 초음파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셔서 안심하고 갔었는데 AMH 검사가 좀 결과가 안 좋다 해서 놀랐습니다. 걱정 많이 되시죠? 혹시 이전에 항암 치료나 난소 수술 받으신 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항암 치료나 난소 수술을 받은 적은 따로 없고요.
그냥 이전에 초음파 검사 같은 데서도 자궁 쪽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알고 있었어요. 혹시 가족 중에 생리가 조금 빨리 끊기거나 난임 치료 받으신 분이 있을까요? 엄마가 폐경이 조금 빠르셨던 것 같아요. 저희 40대 초반쯤에 생리가 끊겼다고 들었어요. 혈액 검사 중 여성의 혈액 속 항뮬러간 호르몬 수치를 측정해 난소의 기능을 평가하는 AMH 검사가 있다. 이를 통해 난자 수와 직결되는 생식 능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난소 기능은 연령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소하지만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같은 나이더라도 가입력에는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환자분은 임신을 시도하기 전 시행한 AMH 검사에서 연령대보다 수치가 낮게 측정돼서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난소 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난임 평가 후에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인공 수정이나 태수정 시술 등 적극적인 난임 치료가 필요합니다. 난임을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인공수정과 시험관하기 시술을 들 수 있다. 인공수정은 배란 시기에 맞춰 건강한 정자를 선별해 자궁 안에 직접 주입해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시험관하기 시술은 난자를 채취해 체외에서 정자와 수정시킨 뒤 배양된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방식이며 평균 성공률은 30% 이상으로 높다. 난임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좋아지는 질병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가 어려워지는 질환입니다. 특히 난소의 나이, 난소의 기능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이른 시기에 병원을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5세 이상이거나 임신을 시도하는데 잘 안 되시거나 생리통이 심하시거나 생리량이 많으신 분 등은 조기에 검사를 통해 난임의 원인을 찾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임신 성공률을 높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35세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늦기 전에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야 난임 치료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난임 치료는 단순한 시술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과정에 참여하고 심리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충분한 상담과 지속적인 지원이 성공의 열쇠임을 잊지 말자.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난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여성 난임의 원인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난관 이상으로도 난임이 될 수 있다고요? 네, 난관 이상은 여성 난임의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난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장소를 제공하고요. 자궁까지 이동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데 이런 난관이 막히거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도 임신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 자궁 내막증이나 난관 수종, 골반염, 유산, 난관 수술, 자궁의 임신 등의 기왕력들이 있을 경우 난관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난관 이상 요인 중에서도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요? 네, 자궁 내막증은 여성 난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입니다. 자궁 내막증이란 자궁 안에 있어야 될 자궁 내막 조직이 난소, 난관, 복강 등 자궁 외의 다른 부위에 증식해서 염증과 유착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자궁 내막 조직이기 때문에 생리 때처럼 출혈을 일으키고 그 부분에서 염증과 유착이 생기는 건데요. 이럴 경우 난관과 난소 두 군데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난관을 살펴보면 구조적인 손상과 유착으로 인해서 난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고요. 이를 통해 수정이 방해가 되게 됩니다. 또한 난소에서는 난소 조직을 파괴하고 염증을 일으켜서 난소의 예비력을 감소시켜 난소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고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궁과 난소 나팔관이 자궁 내막증에 의해서 심한 유착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보조 생식수를 할 때 난자 채취 과정을 어렵게 합니다. 네, 난임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또 자궁의 이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자궁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부학적 이상이 있는 경우와 기능의 이상이 있는 경우인데요. 해부학적 이상은 자궁에 선천 기형이 있거나 근종이 있거나 성근증, 내막 용종 등이 있는 경우이고요. 이런 경우에 착상이 될 부분을 방해하거나 자궁 내강의 구조를 변화시켜서 임신율을 떨어뜨립니다. 또 기능 이상이 있는데요. 최근
여성 난임 환자분들에서 만성 자궁 내막염에 대한 관심이 좀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궁 내막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도 착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궁 질환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자궁 근종이 먼저 있고요. 매우 흔한 양성 종양인데 자궁 근종의 위치랑 크기에 따라서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점막하 근종이 영향을 주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자궁 내광을 변형시키기 때문에 착상률과 출생률을 감소시킵니다. 다음으로는 자궁 성근증이 있고요.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근층으로 파고들어서 자궁이 커지는 질환인데 임신율이랑 유산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으로는 자궁 내막 용종이 있고요. 자궁 내막 안쪽에 이런 작은 조직이 생기는 경우인데 착상 부위를 직접적으로 방해하거나 여기서 염증이 나오면서 착상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할 경우에는 근종 절제술, 성근증 절제술, 용종 절제술 등이 권고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자궁 내에 유착이 있는 경우도 임신이 어렵다고요. 네, 자궁 내 유착은 자궁 내방에 심한 손상을 받은 이후에 회복되는 과정 중에서 과도하게 조직이 형성되는 경우입니다. 원인으로는 반복적으로 유산을 해서 소파수를 좀 여러 번 받으셨거나 네. 태반이 유착돼 있거나 자궁 근종절제술 등의 자궁 수술을 받으셨거나 만성 염증이 있던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과도하게 생성된 조직이 있을 경우에 자궁 내막의 혈류가 감소하게 되고 이 착상 부위를 직접적으로 방해하게 되면서 임신율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자궁경 수술을 통해 유착을 제거하고 유착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난임 문제에서 앞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요인도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난임을 일으키는 남성 요인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남성 요인도 여성 요인만큼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남성 요인에는 정액량이 감소하거나 정자 수가 부족할 수 있고요. 정자의 운동성이 저하돼 있을 수 있고 정자의 모양이 이상한 정자 형태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정자가 생성돼서 이동하는데 그 이송 과정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나 흡연, 과도한 음주, 사우나, 뜨거운 욕조나 오래 앉아있는 자세, 감염 등 이런 생활 습관도 남성의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난임의 요인들 또 여성과 남성 모두의 측면에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난임이 우려되면 병원은 언제 방문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나이에 따라서 병원을 방문하는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35세 미만일 경우에는 난임의 정의대로 1년간 임신을 시도해 보시고 임신이 되지 않을 때 병원을 오시면 되고요. 35세가 넘어가게 되면 임신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시도해 보시고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러나 40세가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부족해지기 때문에 즉시 평가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나이와 상관없이 심하게 생리통이 있으시거나 생리량이 많으시거나 생리주기가 불규칙하신 분들은 조금 더 조기에 난임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고요. 골반염이나 자궁의 임신 등이 있었던 경우나 난소나 난관 수술력이 있거나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조금 더 빨리 병원을 내원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병원에 방문하면 난임을 검사하는 방법도 다각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난임 검사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난임으로 이제 방문하시게 되면 여러 검사들을 시행하는데요. 여성의 생리 주기에 따라서 검사들이 진행하게 됩니다. 주로 생리 2, 3일째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병력 청취, 기초적인 검사, 정액 검사, 호르몬 검사, 초음파, 자궁난관 조영술, 자궁경 등의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검사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액 검사가 있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남성 원인을 찾기 위한 정액 검사이고요. 비교적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지만 남성의 생식력을 파악하는 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2에서 3일 정도 금욕을 시행한 후에 검사를 하게 되고요. 정자 수, 운동성, 모양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네, 난임의 원인을 진단하기 위한 호르몬 검사도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함께 호르몬 검사를 같이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난소의 기능이라든지 배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주로 월경 2에서 3일째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가 기초적인 호르몬 상태를 평가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서 2, 3일째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소 나이를 보는 AMH 검사라든지 갑상선 자극 호르몬 검사는 시기와 상관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질 초음파도 난임을 진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검사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검사인가요? 네, 질 초음파 검사는 저희 산부인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시행되는 검사입니다. 별도의 준비 과정이 필요 없고 검사 과정이 불편감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질 초음파를 통해서는 자궁 내에 자궁 근종이나 성근증이나 용종이나 자궁에 기형이 있지 않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양쪽 난소에 대한 평가도 같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또 이렇게 난소 모양이 있고 안에 있는 검정색 동그라미가 저희가 난포라고 부르는 건데요. 네. 난자가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난포의 개수 가 저희가 동남포수를 체크하게 될 경우에는 난소의 예비력, 난소의 기능을 조금 평가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입체 초음파, 3D 초음파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냥 초음파는 이렇게 자궁 모양만 흑백으로 조금 보이는 거와 달리 입체 초음파를 시행하게 될 경우 자궁 안쪽에 있는 자궁 내강의 모양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입체 초음파 검사에서 안쪽에 근종이나 용종이 있을 경우 이렇게 하얗게 예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중간에 결함이 있게 보이고 병변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입체 초음파도 요즘은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궁 난관 조영술도 있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자궁 난관 조영술은 얇은 관을 자궁 안쪽으로 넣어놓고 조영제를 그 안으로 싸서 조영제의 흐름을 엑스레이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들을 통해서 이 자궁 안쪽의 구조적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궁이 양쪽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자궁 기형이라든지 안쪽에 이제 이런 병변들, 자궁 내막 용종, 근종, 유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이고요. 특히나 조영제 이동을 통해서 나팔관이 개통이 잘 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주로 월경이 끝난 직후에 시행하게 되고요. 이 시기가 염증 발생률이 가장 적고 임신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월경이 끝난 직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자궁 내강의 이상을 진단하는 검사도 있다고요. 네, 난임의 필수적인 검사는 아니지만 초음파 검사나 나팔관 조영술로 병변을 명확하게 진단 내리기 어려운 경우에 진단적 자궁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단적 자궁경 방법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얇은 카메라를 자궁 경부를 통해 자궁강 안쪽으로 집어넣게 되고요. 카메라를 통해서 안쪽의 병변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매우 얇은 카메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외래에서 별도의 마취 없이 불편감이 적은 상태로 시행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고요. 정상 모양은 보시면 자궁강 안쪽이 확인했을 때 나팔관이 나가는 양쪽 구멍을 확인할 수 있고 뻥 뚫린 공간을 보여주는 게 정상이고요. 그러나 문제가 있을 경우 다음 그림들처럼 보이게 됩니다. 근종이 있을 경우 공간 내에 차지하고 있는 근종 그리고 용종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유착이 심한 경우 그림처럼 이렇게 섬유화된 조직이 자궁강 안쪽을 좁게 만드는 그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궁 기형이 있는 경우 이렇게 중격 자궁이 있는 경우에도 안쪽에 큰 벽이 하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만성 자궁내막염처럼 자궁내막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도 진단적 자궁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검사법을 통해서 난임을 진단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치료 과정을 조금 더 단순하게 정리해 보자면 우선은 앞서 말했던 검사 등을 시행하게 되고요. 이 검사를 통해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라고 나오게 되면 배란 유도제나 자연 임신을 시도합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을 교정시키는 것이 먼저이고요. 네. 이런 기초 치료 이후에도 임신이 좀 잘 안 되시는 경우나 해당 적응증이 있는 경우에는 인공수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자를 자궁 내에 직접 주입하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으로도 안 되는 경우나 조금 심한 난임이 있는 경우에는 체해수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체해수정은 난자를 채취해서 수정하고 이식하는 방법으로 쉽게 시험관하기 시술로 불려지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초기일 경우에는 어떤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네, 무배란이나 희발배란 등 배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란 유도제를 먼저 써볼 수 있는데요. 배란 유도제는 경구로 먹거나 주사를 로 난포를 키우게 되고 이 난포의 성장을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서 배란이 직전까지 오게 되면 배란일에 맞춰가지고 부부관계를 시행하게 되고요. 이 방법들을 통해서 자연 임신율을 조금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배란 유도를 통해서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인공수정 해야겠죠?
네, 이런 방법으로 임신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나 정자수가 부족하거나 정자의 운동성 저하가 있거나 원인 불명의 난임이 있는 경우에는 인공수정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단계는 첫 번째로 배란 유도제를 사용해서 남포를 기르게 되고요. 남포의 크기를 초음파로 측정해 나가면서 일정 크기까지 자라서 배란기가 되게 되면 남편분의 정자를 채취하게 됩니다. 여러 과정 등을 통해서 건강하고 운동성 좋은 정자를 선별한 다음에 얇은 관을 통해서 여성의 자궁 안쪽으로 정자를 넣어주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난자와 정자가 만날 확률을 높여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인공수정을 통해서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흔히 말하는 시험관, 체외수정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인공수정을 좀 여러 번 시도했는데도 임신이 좀 잘 안 되시거나 난간이 막혀 있거나 중증의 남성 난임, 고령인 경우에는 체외수정 시술을 시행합니다. 단계는 과배란 유도를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남포 크기를 초음파를 통해서 추적 관찰하게 됩니다. 일정 크기 이상 자라게 될 경우 마취 하에 난자 채취를 시행하고요. 채취된 난자와 정자를 몸 밖에서 수정시킨 후 3일에서 5일 정도 배양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양된 배아를 자궁 안쪽에 이식해주는 방법이 체외수정 시술입니다. 네, 반복적으로 유산이 되거나 또 착상을 실패할 경우에도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반복 유산이나 반복 착상 실패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반복 착상 실패나 반복 유산 환자분들 중에 면역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의 면역 체계가 배아를 거부하지 않도록 과도하게 활성된 면역을 조절하는 면역 치료를 해볼 수 있고요. 고령의 산모나 반복 유산이나 착상 실패 경험이 있고 또는 부모 중에 유전자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기 전에 배아의 염색체, 수나, 구조, 유전자 이상 등을 선별해서 이식하는 착상 전 유전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자궁 내막이 너무 얇아가지고 착상이 잘 안 되는 반복 착상 실패 환자분들 경우에는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시술이라는 것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난임 치료가 길어질 경우에는 난임 부부가 정말 정신적 고통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어떤 편인가요? 네, 물론 과배란 주사를 맞게 되면서 몸 신체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고 난자 채취를 시행할 때의 통증들로 인해서 불편감들도 물론 있지만 환자분들과 얘기 나누다 보면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정신적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임신이 될 거라고 이제 기대했다가 임신이 안 돼서 좌절하는 그 과정이 계속 반복하게 되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좀 심해지는 것 같고요. 네. 통계에서도 보시다시피 난임 시술 과정 중에서 힘든 점 등을 골랐을 때 1등은 40.9%로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을 꼽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볼 때 중요한 점은 부부 모두가 같이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서로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같이 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 등을 찾는 것이 좋고요. 너무 힘드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과 관리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난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을 OX 퀴즈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난임의 원인은 대부분 여성에게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여성 요인과 남성 요인이 비슷한 비율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난임으로 진단받는다고 해서 여성분들만 진단 치료를 받을 것이 아니라 남성분들도 부부가 함께 같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 OX 질문입니다. 난임 치료는 매우 고통스럽고 또 비용이 많이 든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과배란 주사의 주사도 많이 얇아졌고요. 바로 주사 제제부터 쓰는 것도 아니고 배란 유도제와 같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난자 채취 등 조금 불편감이 있을 수 있는 시술 단계에서는 저희가 통증이 있지 않도록 조절하는 치료들도 같이 시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국가에서 난임 사업에 대한 지원이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네, 이어서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젊고 또 생리 주기가 일정해도 난임이 생길 수 있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나이가 젊고 생리가 규칙적이다라고 하더라도 난임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는 여성의 난임 원인, 남성의 난임 원인이 같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생리가 규칙적이다 하더라도 나팔관의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면역 이상 등의 다른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남성 쪽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고 해서 괜찮겠지 하고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미리 검사,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OX 질문입니다. 과거에 임신 경험이 있으면 난임은 생기지 않는다. 이건 올까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임신 경험이 있고 이후에 발생하는 난임을 2차성 난임이라고 하는데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난소 기능은 점점 감소하고 자궁 안쪽이나 나팔관 쪽에 새로운 이상들이 추가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전에 임신 경험이 있다고 해서 난임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마지막 OX 질문인데요. 40이 넘은 여성은 난임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다. O일까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물론 나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난임 치료에 대한 성공률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면 임신을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난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궁금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질문인데요. 엄마가 저를 어렵게 가지셨는데 난임도 유전이 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난임 요인들 중에 물론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모든 여성 난임의 원인들이 유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있습니다. 요즘은 난자 냉동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난자 냉동에 적합한 나이 따로 있을까요? 가능하면 젊은 나이에 난소 기능이 보존된 시기에 하는 것이 좋고요. 의학적으로 조금 권고드리는 나이는 30대 초반에서 35세, 임신율, 난소의 가입력이 보존되는 시기, 35세 이전에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20대 후반부터 하거나 이렇게 정도 빨리 하는 거는 큰 차이는 없나요? 조금 더 좋은 난자를 보관할 수 있는 시기일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사실 20대 후반에는 그 미래의 출산과 결혼 계획이 아직 확실하게 생기지 않았을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난자 동결을 좀 고려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대 후반이다 하더라도 난소 수술이 예정돼 있거나 항암 치료가 예정돼 있거나 아니면 또래보다 난소 기능이 낮게 나오는 경우에는 나이대와 상관없이 동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끝으로 난임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난임은 네모다. 어떻게 요약하시겠나요? 난임은 마라톤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난임 치료 과정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오랜 시간 좀 호흡을 맞춰가면서 달려가야 되는 마라톤 같은데요. 달리다 보면 조금 지치고 속도가 느려질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다 보면 임신이라는 꼬린 지점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난임 의사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환자분들이 임신에 성공하면 좀 같이 기뻐하고 임신에 실패하면 같이 조금 마음 아파하는데요. 저희가 페이스메이커로서 같이 달려가고 있을 테니까 포기하지 않고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난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산부인과 박진솔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루 아침을 상쾌하게 운동으로 열어드리는 건강 틈새 운동 시간인데요. 함께 운동할 준비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김선주입니다. 혹시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운동 후에 무릎 통증이 생기신 경우 있으실까요? 무릎 통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특히 발목 관절과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무릎 관절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무릎에 부하가 많이 생기고 압박력이 강해져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을 감소시켜주면서 발목 관절, 무릎 관절, 고관절의 협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동에서 기억해야 될 점은 2가지입니다. 까치발을 들 때 많이 드는 게 아니라 발등에 힘이 들어가는지 체크해 보시고, 2번째는 고관절을 접을 때 고관절 앞쪽에서 생기는 자극을 느껴주시면 됩니다. 이 2가지 기억하시면 오늘 운동도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을 움직이면서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주시는데요. 한쪽 다리를 기역자로 만들어줍니다. 이때 무릎과 발목이 일자보다 발목이 조금 더 앞을 향할 수 있게 위치시켜주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체중심 이동 후에
수직으로 앉게 되면 요 앞에 고관절 접히는 곳에서 접히는 자극이 있는데 요 긴장감을 유지해 주시고 팔은 가볍게 크로스합니다. 무릎으로 반원을 그려서 스트레칭을 해볼 겁니다. 체중심 이동하면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크게 반원을 그려서 새끼발가락 쪽으로 접히는 곳에 힘을 유지하면서 밀어내는 게 하나입니다.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새끼발가락 쪽으로 바깥쪽으로 밀어낸 후에 엄지발가락 쪽으로 넘어오며 고관절의 힘을 이용해 밀어내시면 됩니다. 충분한 움직임 후에 난이도를 높일 건데요. 체중심을 다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발등의 힘을 느껴볼 건데 까치발을 들어 올릴 때 높게 말고 발등에 힘이 들어갈 수 있게 위치합니다. 그렇게 되면 접히는 곳에서 힘이 가중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뒤꿈치를 내려주면서 반복합니다. 발등에 힘이 들어오게 들어 올리고 고관절의 힘을 느끼며 뒤꿈치를 떨어뜨립니다. 두 번째 동작은 서서 하는 동작으로 협응하는 동작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팔로 지지할 곳을 찾아 골반 너비로 맞춰줍니다. 이 상태에서 발등에 힘이 들어가게 까치발을 들어 올립니다. 수직으로 앉아볼 건데요. 무릎은 앞으로, 엉덩이는 뒤쪽으로 향하게 되면서 앉아봅니다. 이때 상체는 자연스럽게 숙여지게 되는데 상체를 곧게 세워서 내려간다면 마찬가지로 무릎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히는 곳에 힘이 들어오는지 체크하시고 발등에 힘이 유지되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동작이 익숙해지셨다면 난이도를 높여볼 건데요. 동일하게 첫 번째 동작으로 내려간 후에 걷듯이 한 발씩 내려줄 겁니다. 이때도 요 접히는 구간에 힘이 느껴지는지 체크하시면서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이 동작까지 마무리했다면 양발을 내린 상태에서 발등에 힘이 들어가게, 뒤꿈치가 닿으면 발바닥을 떨어뜨리기, 앞뒤로 바이킹 타듯이 움직이면서 발목의 가동 범위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작이 익숙해지셨다면 범위를 크게 사용해 볼 건데요. 다리를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리실 수 있는 만큼 벌리셔도 괜찮습니다. 발은 45도 V자로 열어내신 후에 수직으로 앉을 건데요. 무릎은 앞쪽, 엉덩이는 뒤쪽으로 앉아줍니다. 이때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게 열어내면서 앉아주시고 힘드신 분들은 의자나 벽에 기대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내려가신 후에 한쪽 발목에서 발등에 힘이 들어갈 수 있게 발등을 들어 올린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위로 업, 다운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손은 편안하게 가슴 앞에 두시거나 골반에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이때 이 발등을 들어 올린 다리에 발등의 힘과 접히는 곳의 힘을 느껴주시면서 가볍게 바운스 하듯이 깊숙이 내려갔다 올라오시면 됩니다. 난이도를 높여볼 건데 접혀있는 곳에 힘을 유지하면서 발목만 움직여서 버텨냅니다. 마지막 동작은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해주는 동작입니다. 등받이가 닳는 의자가 필요합니다. 의자에 걸터 앉은 후에 편하게 등에 기대어 주실 건데 공간이 필요하고 여기서 한쪽 다리에 허벅지를 잡아서 끌고 옵니다. 그 상태로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게 형님 자세를 만들어 주신 후에 마지막 발목을 당겨서 준비합니다.
이 상태로 가볍게 무릎을 펴낼 건데요. 주의사항은 무릎을 과하게 피다 보면 팔이 펴지게 되는데 팔이 펴지는 형태가 아니라 최대한 팔이 펴지지 않게 펴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릎이 펴지지 않아도 괜찮으니 팔로 위치를 확인하시면서 동작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발목 관절, 무릎 관절, 고관절 협응하면서 움직이는 동작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무릎 통증이 지속된다면 일상생활에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범위가 줄어들기 전에 오늘 이 운동 꼭 진행해 보시면서 더 평화로운 삶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운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